법사위 예산소위 의원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검찰과 감사원의 특히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장경태 예산소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께서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수사, 감사의 실경비에 사용할 예산이지 업무 추진비나 월급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정 업무 경비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추상적인 자료일 뿐이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아닙니다. 더욱이 검찰은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을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실경비는 실제로 사용된 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경력금 등 기관장이 폼 잡는 데 사용하거나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비 등 일상적인 사무경비로 사용하였고 특정 업무 경비를 업무 추진비나 월급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한 것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전액을 삭감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구체적인 용처가 드러날 경우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 기법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래 법원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공개를 결정한 범위인 지출 일시와 금액, 장소 등의 내용만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통계 자료만 제출하려는 것인데 이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일반 국민과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국가정보원도 제출하는 자료를 검찰만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기밀 누설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실제 경비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도 수사 업무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사용되어야 하며
업무 추진비나 월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느 직장인이 검찰처럼 정해진 인건비 외에 보너스 행태로 추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자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의 예산을 맡은 검찰과장은 항의한답시고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방해하기 위한 작태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국가기관에 군림하는 성역, 특권 기관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사용한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를 국회가 심사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검찰이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했는지를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법과 원칙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검찰이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예, 감사합니다. 언론인. 예,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정청래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이번 주 다음 주 못 나와요. 피치 못할 사정. 여기 안 나올 정도면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보다 더 훌륭하신 분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그 유명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숫자 10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얼마 전에 나오셨던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인재 영입 23호 잘 컸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박균택 지금 광주 광산구 갑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우리 고향에 아르곤을 갖고 오신 그럴 때 있어요. 먼 발치에서 우리 고향의 국회의원들은 주말마다 내려가시잖아요. 대부분. 올 때마다 광주의 아르곤을 딱 가져올 때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거기만의 정서가 있잖아요. 네. 이용우 의원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전북 완주입니다. 전북 완주의 아르곤을 딱 이게 있다니까 수구초심이란 말 아시죠? 예. 고향 바라보면서 네. 그리운 거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으나 사실은 서울에 살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용우 의원은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장인데 그 법률위원장 초선한테 시키는 거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초선 법률가들이 원래 그런 겁니까? 한두 명이 대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공동으로 있으면 예,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난 또 비밀을 저랑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보통 초선 중에 당의 신뢰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그 얘기 법률가가 하고 싶었어요. 신뢰를 많이 받습니다. 받는 사람. 예. 그리고 윤석열의 사시 선배이나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면서 검찰에서 떨고자 나온 우리 박균택 의원. 근데 윤석열보다 한참 어리시잖아요. 6년 후배입니다. 네. 대학으로. 근데 기수가 선배니까 예. 윤석열 총장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그만뒀고 예,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서 총장을 만들어 줬더니 지금 이 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좀 꾸짖어 주시죠. 예. 참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 더군다나 학교까지 동문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학교를 보면 선배이시고. 예.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민주당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요? 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정식 언저리 있잖아요. 그러면 방송 밖에서 듣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방송으로 말을 못 합니다만 두 분 다 평판이 너무 좋은 선수. 아, 예. 너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막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나쁜 이야기도 하면서 평판을 막 내잖아요. 그 이야기 중에 이 두 분에 대한 평판이 나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좀 훌륭한 분들만 만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평판이랄 게 없는 활동을 미미하게 해서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왜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을 때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첫인상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예. 아, 그 사람이 이기적이다 그러면 아,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고. 네. 근데 좋은 인상을 막 전해 들으면 볼 때마다 아,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광주 궁금한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있어요? 일단은 그 무안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요? 예, 그렇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아주 속 타겠네 아주. 예, 맞습니다. 아. 저도 이제 공항 소재지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딱그 입장이 지역이죠.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무안 군민들을 탓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분들이 그 소음 시설 그 뭐 불편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시도록 하려면은 좀 더 정성스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좀 국가적으로 뭔가 좋은 뭐 산업 단지를 같이 함께 좀 보내드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광주 전남권의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을 좀 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함께 병행될 예. 때 그분들이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추석 때 양문암 의원, 박균택 의원, 강기정 시장 이렇게 공공항 문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후로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광주 MBC 유튜브 채널 갔어서 계속 봐요.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어. 이건 여론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 이용우 의원 그리고 박균택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후원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더 열심히 하는데 후원들을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해라서 2배로 거둘 수 있는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들한테 탓도 못하는 게 총선 때 정말 많은 돈을 네. 시청자분들이 썼기 때문에 네. 다만 최근에 또 로또 맞히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자, 한 1, 2만 원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박균택 TV, 이용우 TV 요즘에는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필수 같아요. 채널을 운영 안 하면 네. 뭐랄까 소통 안 하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네, 네.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독자 수가 또 일종의 이제 외형이기 때문에 네. 외피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검찰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한 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만 관련해서도요. 오늘 보니까 특활비 80억 900만 원, 특경비 506억 9,100만 원 전액 삭감. 와. 사실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 그 국회 법사위에서도 그 이야기 되게 많이 논의하셨던 거죠. 이게 이제 애결이 차원으로 넘어간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거 왜 저렇게 되는지 다 아시지만. 일단 그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또 특정 그 업무 경비 두 가지가 다 삭감이 됐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말이 워낙 많았고 또 두 기관이 자료도 잘 제출하지 않지만은 특히나 그 권력 행사를 잘못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불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뭔가 그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은 있었는데 특수활동비는 조금 뭔가 이 특별한 좀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적었던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안 내다 보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전액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예. 본인이 검찰에 계실 때 특활비 어떻게 쓰셨어요? 특활비는 그 저는 뭐 쓰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주로 나눠주는 입장이에요. 예, 받아서 나눠주는 입장이었고 아 그러고 보니까 박균택 검찰국장일 의원이 때 검찰국장이셨구나. 검찰국장일 때 또 받아오는 역할도 했었고 정말 잘 나가셨던 분이네요. 왜냐하면 평검사 이게 때도 예산 담당하면서 또 받아다가 저 일선 검찰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검찰의 4대 요지가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들 그렇게 소위? 예, 그렇게들 예. 얘기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 검찰국의 과장이 사표를 냈다는 거죠 지금. 예. 왜 국장은 안 내고 왜 과장이 냅니까? 아마 뭐 본인이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책임이라는 것은 위로 갈수록 강해지는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서 검찰과장이 사표를 낼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수용을 안 하겠죠. 사표를 받으려고 하면 윗분들이 같이 내야 맞는 것이고 그러네요. 윗분들이 내기 싫으면 아랫사람 것도 발리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와, 근데 박근태 의원이요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이정수 중앙지검장 같은 사람들 검찰의 그런 요직을 거친 엘리트이다 보니까 질문의 클래스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점잖고 얌전하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대폭발 하신 적 한 번 있었죠. 예.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역대급이고 막 보복 수사, 탄압 수사하는 거 역대급인데 특활비 쓰는 것도 윤석열에 와서 좀 훨씬 더 많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조금 아마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격상 자기가 이뻐하는 검사들이 있는 청 여기에는 잔뜩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거나 친분도가 떨어지는 쪽에는 조금 주고 아마 마음대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우리 법률위원장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특활비나 특경비에 대해서 손질을 본 거는 어떤 그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뭐 보복하거나 응징하는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에 명목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자료 제출해라. 제출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하게 반영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제출을 못 하는 거죠. 제출을 못 하니까 당연히 예상에 반영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일정하게 그런 것들이 다 공개적으로 어떤 확인받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던 항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반영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쓴 걸 보면 뭐 회식하는 데 쓰고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쓰고 국민의 혈세들이 이런 방식으로 낭비되는 케이크 것은 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행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 우리 의총 자리에서 박균택 의원님께서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소위 쪽지 예산 이런 거 가지고 딜하면서 이런 부분들 계속 살려두면 안 된다. 정확하게 우리 그런 부분들 좀 포기하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이거를 좀 제대로 짚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초선으로서 그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속으로 감동이었는데 이번에 법사위가 그런 부분들 분명하게 선례를 좀 남긴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부랴부랴 법무부에서 그죠? 자료 내겠다. 그래서 이제 좀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면 이게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마 출발하는 열차를 더 빨리 뛰어가서 얼른 올라타고 일을 봐야 할 그런 입장일 텐데 지금 이미 첫 번째 역은 출발을 했고 두 번째 역이 이제 애결위가 있습니다. 택시 타고 쫓아가는구나 예, 이제. 예. 빨리 쫓아가서 거기 가서 자료를 내고 이런 부분을 꼭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결위에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예결위가 그 증액을 다시 해주려면은 삭감을 했던 법사위에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그중에 어느 정도를 인정해 주는 결과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빨리 압력으로 빨리 쫓아가서 설명을 하고 또 뭐 이제라도 좀 진지하게 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검찰은 명절 때 특활비 이렇게 많이 씁니까?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범인들이 명절엔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잠복 근무하느라고 굉장히 선회하신 것 같고요. 조롱하라는 말이고요. 이게 무슨 웬 떡값을 그렇게 해? 사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관행으로 오랫동안 굳어지다 보니까 네. 더군다나 무슨 내역을 내라 그러면 까맣게 칠하거나 아예 안 내거나 해가지고 휘발됐다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완전 눈먼 돈 돼가지고 와 80억 플러스 507억 이렇게 되면 검찰 내부도 동요가 있겠죠. 만약에 다 삭감 된다 그러면 그렇죠.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이 아래 검사들에게
역량이나 또 이르는 정도나 또 필요성을 봐가면서 이렇게 저 차량을 가지고 배분하는 예산이었는데 특경비 같은 경우는 일선에 정액으로 조금씩 지급이 되고 부서별로 사용량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줬던 것을 뺏는 것과 같아서 그러네요. 굉장히 그 일선에 혼선이 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설날에는 없다. 그러니까 떡값 없다. 회식 줄이고 뭐 총장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중요하지만 다수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특정 업무 경비가 더 중요한 그런 그러면 저 상황입니다. 금액이 다시 증액이 되더라도 이제는 못 쓰겠네요. 그렇게. 특수활동비라는 게 지급이 되더라도 떡값으로 쓰지는 못하겠네요. 특수활동비는 이제는 앞으로는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명절 경력금으로 사용이 된다든가 이러지를 못하고 좀 더 업무상 필요성과 연관이 돼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될 것이고 특정 업무 경비는 사실상 지금까지 아주 큰 문제는 없었던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뭐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하지는 않겠죠 이제는. 예, 좀 바뀐다고 봐야 합니다. 전액 삭감. 근데 저거 보고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만. 여기다 감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감사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방통위도 그렇고 웬만한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특활비 비슷한 개념의 것들은 소명이 안 되면 다 삭감하겠다 이거죠. 네, 야 이게 되네요. 그러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응징인 거 아닙니까 응징. 그렇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말도 안 되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가서 회식하는 거잖아요. 네, 특활비 갖고 내가 낸 세금으로 열받죠 그러면. 그러게요. 결국은 행정부가 이 국회를 상대로 특히 야당을 상대로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야당도 법대로 하겠다는 이제 이런 근성이 발휘된 것인데 사실은 과거부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맞는데 뭘 깎는다고 했다가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살려주고 이런 관행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박균택 의원 올해는 따오는 거 없으시겠네요. 그래도 뭔가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안 그러면 지역구 주민들께서 인정을 안 할 테니까요. 이런 방송 나오는 게 도움이 안 되시겠네요. 그래도 아마 방산값 깎고. 예, 그래도 우리 지역구의 그 시민들께서 민주의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역구의 자잘한 예산보다도 국가가 바로 돌아가는 것 이게 어떤 본인들의 이익과 행복도에 더 플러스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검찰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신용은 했단 말이에요. 공정한 척 하려고. 예. 근데 수사는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하면서 특수활동비는 말하자면 그 한우집 가가지고 소고기를 몇백만 원어치 먹어버리는. 그건 우리들 입장에서 그건 못 참죠. 네. 이미 한번 이렇게 좀 드러났기 때문에 차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어쨌든 예결위에서 이제 좀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보겠다. 뭐 자료 제출을 꼼꼼하게 하고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청래 위원장하고 매주 방송하다가 지금 이번 주 안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어때요?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님이요. 이제 왜 그 진행하고 이건 다 봤으니까. 예. 그 외에 이제 공식 회의가 아닌 뭐 이런 입장에서 예. 어떠신지 궁금해서.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경험이 많은 분 아닙니까? 네. 투쟁 경험도 많으시고 승리한 경험도 많고 또 의정 활동, 지역구 활동 모든 데서 그렇게 항상 그 앞서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의정 활동에 대해서라든가 또 어떤 대중적인 측면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옆에 또 뭐 박지원 의원님이나 소영규 의원님 같은 또 선배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비법조인인데 법조인 출신들을 그렇게 잘 훈육을 하더라고요. 예. 공부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그게. 예, 맞습니다. 그 아마 그 법사위에 있는 법률가 의원도 국회법을 그렇게 열심히 못 읽었을 겁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분 같습니다. 법률가들이 국회법 잘 안 다루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인재영입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 그 영입 인재들 이제 스승처럼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분을 가졌었는데 국감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환노위 전체회의 준비하거나 이럴 때 그 들어가서 보거든요. 법사위 예. 들어가서 보면 정말 보통은 아마 그 위원장 자리에 정말 내놓으라는 법률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 법사위를 운영한다는 게 기부터 꺾이거나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기세에 밀리지 않는 맞죠. 그 진행과 그다음에 이제 헌법 관련 책을 쓰셨잖아요. 맞죠. 네, 그 헌법 관련 책도 쓰실 정도로 또 국회법을 엄청나게 이렇게 꿰고 계실 정도로 그런 정도의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고 예. 국회 밖에서 보면 굉장히 유쾌하시잖아요. 제가 봤던 그 공직자 중에는 자기 분야의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굳건한 분이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본인 흉 볼까봐 방송 보고 계신다면 정청래 위원장이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참. 자, 근데 관련해서 이제 두 분 보면은 저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시는 거 봤는데 지금 15일 날 선거법 위반 저번에 한번 이용호 나오셔서 좀 분석을 해 주셨고 박균택 의원님도 지금 최근에 다른 매체들 통해서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관련한 방송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이 얘기도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 그러면 이 두 재판 1심 결과는 다 무죄가 나와야 정상일 텐데 하나씩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을 나가서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그게 바로 김문기 씨입니다. 김문기 씨. 근데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지금 기소를 했느냐면 수천 장, 제가 알고 이렇게 한 4천 장쯤 되는 사진을 가져와서 그중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랑 가까이 붙어 있는 사진들만 오른쪽 상황을 왼쪽 상황으로 변질시키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던 수사였고요. 그다음에 종무식, 성남시 종무식에서 김문기 씨한테 뭐 이제 감사패인지 뭔지 표창장인지 주는 과정에 실제 원 사진은 위에 사진이에요. 근데 요렇게 이제 밑에 가까이 확대시켜가지고 이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저번에 한번 이용호 나오셨을 때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처벌하겠다.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가 알고 있기에 이재명 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대법원에서 토론 중에 그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던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박균택 의원님 이야기는 이따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한번 다뤄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하도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짧게 한번 코멘트 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번에 문제되는 것은 어떤 행위와 관련된 그 허위사실 공표해야 되는데 이 부분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느냐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개인적으로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관한 이 허위사실 공표한 게 아니고 주관적 인식과 판단의 영역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 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은 검찰이 애초에 기소를 하면 안 됐어요. 비슷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련해서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됩니다. 근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친분과 관련된 부분은 그 사실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합니다. 각하라는 것은 본안에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애초에 이제 사건이 안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심한 문제는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진술은 사실에 관한 허위를 공표한 게 아니고 인식이나 개인의 인식과 주관적 판단에 대한 어떤 표현 같은데 검사가 이미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질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밀어서 결국 기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재판의 영역으로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가적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 기소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법적 행위, 사법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네. 판단과 정치적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입니다. 그럼 그런 식이라면 국회의원 출마자들 거의 100% 예. 토론이나 인터뷰 프로그램 나가서 말 틀리게 말한 거 다 끄집어오면 다 날릴 수 있다는 논리에 가깝잖아요.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죠.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자신의 어떤 주관적 판단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 다 그러면은 그거 사실은 그거는 사실과 다르냐 안 다르냐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네. 그렇잖아요. 내 판단이 그렇다는 아니 그 거예요. 순간에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더군다나 이 검찰이 표시가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인 안 한 걸 사인했다는 식으로 해갖고 네. 또 조작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 저 박근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기 김문기 몰랐다는 이야기만 먼저. 예. 이 부분 뭐 당연히 그 모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직은 더 그러겠지만 임명직은 만나는 폭이 적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기가 더 쉬운 그런 직역 아닙니까? 근데 저도 검찰의 그 간부로 근무하면서 늘 행사 때마다 또 업무 때마다 보고를 들어오거나 행사를 그 도와줬던 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미안한 일이지만 상급자는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인간이 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급자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얼굴은 보면 반갑고 알긴 알아도 이름을 알거나 서로 연락을 안 하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이름을 잘 모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그것이 선거직의 경우에는 더 그럴 것이고 직원이 몇백 명 안 되는 검찰청도 그럴진데 직원이 산하기관까지 합하면은 4천 명이 넘는다는 성남시장은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더구나 팀장이라는 그 직위가 600명이 넘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해외여행을 15명 속에 끼워서 다녀왔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한 10년 뭐 1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뷰 하신 분들 있죠. 1시간 동안 인터뷰 하신 분들. 몇 년 지나면 기억 안 나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누군가가 갑자기 토론 중에 아세요 물어보면 전 모르는데 그런 경우 비일비재거든요. 상식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 지난번에 어느 프로에 보니까 그 정치인 2명, 국회의원들 2명이 그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TV 프로를 토론을 처음 해보는 거냐, 딴 데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거기서도 토론한 적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기억을 더듬느라고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맞죠. 그리고 이제 이 건 하나 김문기 모른다 하나 있고 국토부의 압박 뭐 좀 더 나가면 협박 요런 것이 이제 거의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저거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문기 모른다 보다. 예, 그렇죠. 저게 그 압박을 느꼈던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3, 4년간 정부기관이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혁신도시법에서도 저게 그 의무를 규정해 놨는데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기는 하지만 당연히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맞는데 몇 년간 심적 압박을 느꼈던 상황을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허위사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잘못된 기소라고 분명히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공직선거에 나온 사람들 다 똑같이 저걸 적용한다면 또 모를까. 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협박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수시로 와서 뭐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공문 보내고 야 이렇게 하면은 문제될 수 있어라는 취지의 어떤 얘기들이 계속 오고 하고 몇 년간 시달리고 이러면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제대로 조치 안 하면은 무슨 데미지를 크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것을 협박을 내가 받았다라고 그 표현을 하든 압박이라고 표현하든 그거는 자기가 느낀 감정을 표현한 건데 사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15일 날 판결 나오는데 지금 검찰이 2년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공직선거법상의 최대 구형한 거예요. 네. 징역 2년?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5년 동안 선거에 못 나가는. 오죽했으면 저 보수논객 정규재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우리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의힘 대표가 겪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똑같이 부르짖을 겁니다. 그게 상식인 것 같고. 그다음 25일 날 나오는 게 지금 유진교서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그런 얘기 되게 하셨잖아요. 제 기억하기에 박균택 의원 뭐라고 하셨냐면 위증 자체가 없었다. 예, 근데 왜 맞습니다. 위증이 교사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네. 무슨 논리예요? 위증 그러니까 위증 교사죄 뭐 또는 위증 방조죄 이걸로 처벌을 하려면 위증을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물. 예, 위증을 한 사람이 있어야 교사범, 방조범을 처벌을 하는데 위증 자체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교사죄로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아, 거죠. 네. 예. 한번 제가 좀 설명 좀 간단히 드려도 네, 됩니까? 하십시오. 예. 그 위증의 내용이 크게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희망했던 증언 내용은 뭐냐면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장과 최모 PD가 이 검사 사칭 그 범죄를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협의를 하고 죄를 이재명 변호사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 이게 이제 원하는 진술이었는데 막상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김병량 시장님 성품상 그럴 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반대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증이 안 되는데 무슨 위증 교사냐 했더니 검찰이 주장하는 게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김진성 씨가 몰랐을 수 있는데 안다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게 한 것 이것도 위증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김진성 씨는 그 당시에 김명량 전 시장의 최측근 비서 출신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소 취소 협의 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검찰이 무리한 것이고 그러네요. 진짜 김진성 씨가 그러면 몰랐다고 검찰 주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그 지사 입장에서는 그 김진성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는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위증죄를 그 시킨다는 고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의가 없어서도 이것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녹취 하나 보니까 네. 김병량 시장 쪽에서 이거 지금 최초로 있잖아요. 네. KBS PD 출신. 이 사람 KBS하고 그 당시 성남시하고의 그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갖고 녹취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최초로나 KBS는 없는 걸로 묻어두고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책임을 묻자 같은 그런 녹취가 또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탈탈 떨면 영혼이 들리는 느낌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근본적인 그 의문을 갖는 것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16년 전, 그러니까 2002년도에 자기만 경험했던 사실을 가지고 위증 같지도 않은 얘기를 위증을 했다는 것인데 왜 자기만 아는 사실 부인해도 될 것 같고 부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위증했다고 자백을 할까? 이게 더 의문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예. 왜 이유가 뭐냐면 알선수재죄로 지금 검찰한테 두 개의 죄로 지금 코가 꿰어 있는데 검찰이 그걸 손에 쥐고 기소를 지금까지 않고 봐줄지 말지를 네. 결정하겠다고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하는 거 봐서 예, 그러니까 회유 내지는 협박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사건을 기소를 않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공소를 위해서 이용해 먹은 그 검사들 협박죄로 저는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협박죄로 저는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런 날이 빨리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이 구조로 갖고 가고 있어요. 네. 이화영,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 있다고 풀어. 네. 유동규 돈 전달했다고 풀어. 그러면서 뭔가 다른 사법적인 본인들의 리스크를 갖고 와서 쥐고 흔드는 느낌. 네. 이렇게 수사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검찰 해체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권력을 네. 했으면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그랬죠. 재판부에서 그 검사의 퇴정 명령을 내리는 저는 법률가 활동하면서 이런 적 처음 들어보고 이제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법령에 따른 소송 행위도 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한번 좀 짚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 행위를 하려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검찰로서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 재판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판부에서 계속적으로 소명하라 그랬어요. 또는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좋지 않아다가 오늘 급기야 재판부에서 퇴정하라고 권한 없으니까. 판사가 완전 빡쳤네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권한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 일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건도 문제지만 지금 이 오늘 다루고 있는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 위중교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검사들이 재판에 관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없는 검사가 이 재판에 소송에 관여해서 소송행위를 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 있더라고요. 그럼 탄핵해야죠. 불법을 저지르면. 그럼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몇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남들이 문제의식을 지금까지 못 느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마 이 판사가 아주 특별한 용기와 창의성을 가진 그렇네요. 판사라고 봐야겠죠. 검사 출신입니다. 어.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들이 욕은 많이 먹습니다마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검사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 판사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아주 흔하지 종종 않지만 있네요. 예. 어. 옛날에 우리 저 한승원 존경하는 한승원 네. 저 뭐 감사원장님이나 또 그 박원순 시장님 이분들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어. 예, 다 욕먹을 짓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사 출신 예, 의원님. 예. 예.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법적인 문제 없다 그러면 정권을 유지해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막 법기술을 써가지고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기술을 쓰면 법비라고 네. 부릅니다. 근데 이 자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상적으로 이런 식, 그러니까 공정해 보이려고 또 노력 안 하는 짓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고 네. 저는 검사들한테 정말로 수사권 뺏는 네. 다른 말로 검찰청이 네. 사실상 해체되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목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법률위원장이 목표도 검찰 해체죠. 지금 일련의 국면들을 보면서 검찰 해체 또는 검찰 해체 준하는 어떤 검찰 개혁 이런 얘기들을 많이 국민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을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이 자초했다라고 보고요. 시급하게 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현태 의원님은 친정 해체되는 것 동의하십니까? 검찰을 해체시켜서는 안 되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을 하는 그 말이 거고. 그 말이죠, 사실. 예. 그렇죠. 정확히 해주셔야지. 잘못하면은 국민 인권을 위해서 이러는 기능까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사실 만약에 이제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이라면 예. 네.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뀔 수 맞습니다. 네. 기소청, 네. 기소청 사급 주사 뭐 이런 걸로. 예. 자, 그러면 결국 결론 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진실로 이 정권이 하는 짓들까지 포함하고 사법부의 분위기까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15일, 25일 1심 예상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줘 보세요.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되겠지만 얘네들 뭔가 이렇게 뭔가 낀다 그러잖아요. 네. 무엇이 묻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까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대처를 하지. 다 무죄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데 진짜로 무죄가 아닌 게 나오면 네.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99.9% 그 무죄를 확신하고요. 나머지 0.01%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0%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유죄를 선고하기 어려운 사건의 성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현명하게 드라이하게 판단을 하면 이 사건은 무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은 2건 죄명에 3개의 쟁점이 있는데 3건 모두가 다 무죄가 날 겁니다. 이건 제가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번 써보려고 해도 펜대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논리가 안 만들어진다. 예, 그렇죠. 판결문은 원래 논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펜대가 안 나가면 판결문은 안 써지는 것입니다. 못 쓰는 거군요. 예, 웬만한 그 뭐 사심을 가져도 이게 판결문이 써지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쪽은요 생중계하자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근데 생중계 할지 말지가 내일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생중계 하자는 논리가 유죄가 나올 걸 확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죄가 나올 확신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죄를 써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아, 무죄 생중계를 하되 무죄 판결을 해달라가 아니고 생중계를 해야 하고 유죄가 나와 선고돼서 망신당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판사한테 주문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유죄 선고를 해달라는 압박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당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그런 수사를 했던 한동훈 입장에서 요거를 거의 설레도 찾기 힘든 요거를 네. 뭐 이제 박근혜 탄핵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는 공식까지는 아닌데도 반대 입장인 거죠. 아무도 뭐 구체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네. 분은 없지만은 저는 뭐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인권상 말이 안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근데 요 부분은 실제로요 법원 조직법에 보면 재판부의 허가 사항인데 또 법원 그 조직법의 위임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만들어놓은 규칙에 보면은 이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 원칙이고요. 그러네요. 예외를 거쳐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할 수는 있는데 재판부가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허가하면 안 되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이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무리하게 생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관여다. 재판부 그렇네요. 압박이다. 저는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잘못해가지고 촛불 시민들이 모이면 그거를 방탄이라고. 난 그 논리를 만드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촛불을 모이고 장외 집회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은 본인과 부인의 문제에서 촉발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1심 판결이요. 네. 유죄는 유죄인데 한 5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적절하게 타협해버리는 거. 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없으신가요? 의원직은 유지하는데 네. 유죄. 네. 사법부가 약간 좀 비겁하면 그런 방식으로 내리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15일, 25일 전부 다 무죄를 받는다면 윤석열 정권은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돼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칠 건지 말 건지 요거 그때 이재명 대표 새벽에 다시 생활하던 기억들. 네. 사실은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 스토킹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게 재판은 아니지만 너무 무리한 수사였어라는 거를 그때 우리가 깨달았는데 끊임없이 지금 그 후에 이화영 부지사 건까지 다시 더 얹어가지고 지금 네. 와 사람을 그렇게 절대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막강한 분이죠. 막강한 분이 예. 최강이죠. 아주 절대 우주 물러섬이 최강. 없는. 알겠습니다. 예. 이정님 감사드리고요. 대통령은 이재명님 칼기 없다. 대통령은 이재명, 비서실장은 박균택. 그럼 의원직 내려놔야 돼. 예. 장관은 모르는데 비서실장은 의원직 내려놔야 돼. 이 말씀만으로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이재명님, 네. 저기 있잖아요. 화면 상단에 이용우 의원, 박균택 의원, 이분들하고 방송하니까 뭔가 막 팩트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방송이 재밌네요. 여러분 후원 좀 해주세요. 농협 301-0351-2851-11 이용우 후원에 농협 351-1326-3182-73 박균택 후원회로 여러분들 많이 안 바래요. 10,000원씩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거 드럽게 못해요. 그런 거 해달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두 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본인들이 하면 제가 봤을 때 늘어나요. 자 10초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하신 건 다르다니까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유.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자가 없는 거야. 작은 후원을 훌륭한 정치로 그리고 정치 검찰에 맞서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후원 많이 하신답니다. 댓글창 감사합니다. 자, 전국의 핵심인 명태균, 김건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요. 두 분 오시는데 제가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단독 보느라고. 네. 그 실제로 명태균이 한 말이 이루어진 사건. 오늘 나왔던 단독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김건희가 첫 외부 활동으로 봉하마을 가는
그때 KTX를 같이 타고 오면서 동승했다는 단독까지 나왔어요. 와, 그게 못 따라갈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이제 뭐 사실 별거 아니다 뭐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뭐 그렇게 됐다 뭐 덕담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 윤석열 육성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말이 맞네 당해서 근데 저 상태에서 말이 맞네 당해서 해서 공천이 안 됐다면 네. 별 문제가 없는데 공천이 돼버렸고 이거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단독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여사의 선물이고 이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좀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좀 해주면 어떠냐. 네. 그러니까 추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명태균도 말을 맞춘 듯이 검찰 조사를 네. 받고 나와서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합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윤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 그 발언과 지금 명태균 씨 조사받고 나와서 한 발언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뭔가 입을 맞춘 것처럼 혐의를 가진 사람들이 맞춘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공천 개입을 어떻게 보면 자인한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22대 총선에서도 그런 인재들 추천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인재영입위원회다가 이렇게 소개했다. 이게 뭐가 문제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과거에 박근혜 그 공천 개입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 공천 개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최고 권력자가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걸로 끝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제 그 기사에서 나왔지만은 영장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마 이 영장 청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김영선, 명태균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된 어떤 정치자금 그 이 수수 문제 공천 대가로 이런 문제가 좀 영장 청구 대상이 된 것 같고 지금 이 매우 중요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 같진 않아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요.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신속하게 수사가 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저기 당에서 말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뭐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뭐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당선자는 또 뭐 어떤 스스로 갖는 정치적 권력 사회적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말이 많은 것을 되게 만들었으니까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위력. 예, 그래서 저건 또 당연히 형법 위반으로 처벌을 좀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저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서 그친다고 한다면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당연히 그 수사가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관계를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3억 7천 상당의 여론조사 용역을 갖다 바친 것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 뇌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전수뢰죄로 예. 판례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걸로 수사하는 의지를 보여주느냐 마느냐 이걸 보고서 검찰의 수사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할 텐데 그쪽으로 수사가 진전될 그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또다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수사를 시작하는 목표가 명태균 입 닫게 하는 거라면 어떻게든지 영장을 받아내서 가두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영장 청구는 어찌됐건 간에 총력을 다해서 네. 명태균을 가두겠다는 의도가 보이면 물론 법원의 뭐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장 구속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명태균 씨가 보여왔던 언동을 쭉 보면 그 통상적인 구속 사유라고 얘기되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휴대폰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사 과정에서 보여졌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또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검찰이 어쨌든 명태균 씨의 인신구속, 소위 입틀막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사력을 다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구속 가능성은 높게 보여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영장 청구된 사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의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공천 개입 사안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국정 개입 사안들, 뭐 창원 산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 내용 중에 하나로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될 사안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5월 9일 날 취임 몇 시간 앞두고 저 통화 내용이 그 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시간에는 아직 나는 공무원이 아니었어. 공직선거법 범죄 구성 요건 해당 안 돼. 정부 여당 이런 궁색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5월 10일 공무원 돼서 취임돼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그 날 공천이라고 한 행위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세세한 범죄 구성 여부를 넘어서서 박근혜 공천 개입 당시에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런 공천 개입 행태는 뭐 예를 들면 정당의 자율성이라든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의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대한 헌법 유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핵사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시각에서 이 사건을 평가를 해야지, 자꾸 정부 여당이 저는 궁색한 어떤 접근 방식은 사태만 더 키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촛불 이후에 이명박 수사하면서 283 수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당선인 시절에 그 수십억을 받은 게 똑같이 처벌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물타기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네. 나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아직 아니니까. 네. 근데 김영선을 결국은 공천해준 결과물, 오늘도 지금 단독들이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김영선 전략 공천 주겠다고 했다. 명태균 입으로 나온 이야기고, 이게 김영선이 공천이 안 됐다라고 하면 별 문제 없는 뻥이겠지만 네.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통화 직후에 문자를 보냈나 다음날 공천 확정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봉화마을 방문 때 명태균이 KTX에서 면담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져와서 퍼즐을 맞춰보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네.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이 얽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여의도에 무슨 뭐 비선 연구소 만들고 대통령실에 여론조사 비용을 예산으로 잡아놨다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창원 산단까지 가버리면 이거 이제 네. 머리 아파지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 명태균 단독이 다 쏟아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인정해버리면 네. 국민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론은. 근데 이걸 그냥 거짓말하고 막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막 자기 부인이 막 밤늦게까지 문자 답장 보내고 있어서 미쳤냐 그랬다 그러고, 그래서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버려가지고. 네. 그때 생방송을 보셨어요?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개콘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요. 기자회견이요? 담아? 저는 못 봤고, 나중에 이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 특활비 특경비 심사하는 날이어가지고 따로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분들은 안 보기 잘했다고 정신건강 망칠 뻔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기자회견의 수준이요. 네.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들한테는 맡길 수 있어요. 그렇구나 하는데,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저게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언급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시골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술자석에서 잡담 나누는 수준의 대화가 대통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보고 듣기가 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네. 저게 대통령의 담화되지 기자회견.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거짓말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 박근혜 탄핵 당시 잘 돌이켜 보시면은 저는 국민들이 더 분노한 지점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 등장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실에 얘기를 하면 바로 다음날 또 다른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거짓말로 확인시켜주는 과정들이 몇 번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 불이 붙었다라고 보는데, 지금도 똑같은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자료가
있고 공개가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좀 아마 이 상황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당분간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물꼬가 빡 튀는 게 아니라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요 이제 그 정치적 어떤 변화 무쌍함에 있어 갖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다시 교착 상태로 조금 갔다가 또 팍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뭐 어디까지 나올지를 모르니까요. 네. 민주당이 지금 뭐 거의 날마다 관련된 넋지를 하나씩 까고 있잖아요.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근데 명태균이 한 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명태균하고 윤석열하고 통화하는 그 장면 하나하고 네. 김건희와 명태균의 카톡 장면 하나. 이 두 개가 결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 결과물 하나는 김영선까지 네. 공천된 것까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사실 기자회견 보면서 느끼는 게 윤석열은 김건희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거구나. 왜 저는 김건희가 이번에 저 G20하고 에이펙 안 가는 이유가 너 오지 마가 아닌 것 같아요. 나 없이 가봐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 새로운 두 사람의 시각이네요. 권력 관계를 보면 예. 기자회견 가서 왜 나를 그렇게 욕해? 나 없이 한번 가봐. 그러면 사실 그 모든 짐은 윤석열이 쥐게 돼 있거든요. 왜 저 사람은 부인이 안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경향신문 헤드라인인데 제어장치 없는 김건희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누구도 직업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언론을 통해 한동훈 통해 들은 특감반 설치 뭐 이런 정도로 유야무야되면서 김건희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해외 순방 같은 거만 나간다는데 네. 지금 이상하게 꼬였어요. 지금 해외 순방도 안 나가는 상황이 꼬였어요. 근데 김건희라는 캐릭터가 과연 활동을 안 하겠느냐. 네, 안 하지 않죠. 비공개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김건희 특검법 방어. 네, 원래는 14일 본회 이후에 기자회견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 날짜를 좀 당긴 거거든요. 당기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조금 이렇게 단속하기 위한 몇 가지 아주 그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외 순방, 또 특별감찰관 몇 가지 이제 인사 쇄신 이렇게 문을 띄워놓고 이것은 오로지 유일한 목적은 그거 김건희 특검법 방어를 위한 그 하나였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의 태도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 담화나 회견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원래 그 소문이 났었나요 검찰에? 어떤 소문? 김건희 씨의 그 평. 과거에 대한 평들은 많이 소문이나 평들은 많이 있었지만 원래 부부 관계가 그렇게 역전돼서 남편이 꼼짝을 못하고 사는 관계라는 것은 그런 소문까지 나지는 않을 것 의원님 같은데요. 혹시 검찰 출신들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꼭 꽉 잡혀 사는 거랑 예. 범죄적 행위를 해도 묵인해 주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저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할 때 이 주가 조작을 10여 년 전부터 하던 거를 윤석열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0년 이렇게 지나서 그때서야 알게 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묵인하에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저는 탄핵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일반 검사 시절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때까지 그 버릇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니냐 싶은. 지금 말씀이 추측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중앙지검장 하고 있을 때 코바나 컨텐츠 광고 후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코바나 컨텐츠 그 후원을 대기업들로부터 많이 받는데 그때 윤석열 검사장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알면서도 그걸 묵인했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부인한테 어떤 바른 공직자로서의 어떤 바른 처신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잘 하시나요? 나 궁금해 죽겠어요. 검사는 다 그런 줄 알았대. 뭐 저희 집사람은 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잔소리를 제가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정말 중앙지검장하고 총장을 할 때 그 대기업의 후원을 그 부인이 받는 거 보고 그것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뭐 어떤 연속선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지난 기자회견을 할 때 반드시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일체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고 주부로서만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그 외부 활동을 전제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제2부속실 설치 중단하겠습니다. 난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아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런 느낌이죠. 예. 놀랬습니다. 악마화. 정말 강제기도군요. 집사람의 악마화. 예. 야, 그 악마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에 비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악마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예. 참. 자, 그 촛불들 계속 나가셨을 거라고 보는데 네. 우리 PD가 직접 찍은 8배속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게요.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직접 맞닥뜨리면은 그만큼 저는 본인들한테 힘도 되고 어떨 때는 그게 압박도 되는 건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거기 가서 막 수십만 인파를 보면은 그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박균태 의원께 드리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일반 사진 한 장으로 담긴 좀 그래서 8배속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당연히. 한번 보세요. 얼만큼 가는지. 저 좁은 장소였지망정이지 도로를 다 트고 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 50만 모이는 자리였어요.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번 그 토요일이요. 지난 이번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저희들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냥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리가 좁아가지고. 골목골목에 예. 길 건너편에도 있고요. 길바닥 찾아가지고 앉기도 좁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은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예. 우리들 입장에서는 장소만 넓으면 지금 현재도 5, 60만 거뜬히 나온다. 네. 예. 전날 경찰이 엄청나게 쪼았어요. 사람들 대우 못 모이게. 네. 이제 그게 그런 논란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이제 그런 논란으로 가죠. 이제 과잉 진압. 네. 막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막 찍어 누르고 하는 거. 네. 근데 그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위 쫄을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날 이제 그날 그 우리 행사 전에 그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환노위 소속이고 또 해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제가 최근래에 그런 무장한 경찰 정경 소위 전투경찰 병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전투 경찰이란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정경. 지금 네. 다 의경들이에요. 거기 나오신 분들. 근데 정말 의경도 아니다. 직업 경찰. 일반 순경들이에요. 순경. 예. 검은색 직업 경찰. 복장에다가 다 이렇게 복장 딱 하고 좀 굉장히 위압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부딪혔어요. 그 집회 참가자 분들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창민 의원 완전히 옷 양복 다 찢겨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뒷목 잡히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윤석열 정부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 국면을 좀 돌파하기 위한 뭔가 자극적인 그 공권력의 행사를 하고 있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거든요. 일부러 폭력을 유발한다. 일부러.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항의하고 있고 경찰청에 항의 방문도 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리고 이제 어느 그 보수 언론을 보니까 지난주보다 지난주 주말에 인원이 더 줄었다 이런 걸 강조를 하던데 사실 인원이 줄어든 것은 민주당에서 그 지역 그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출석을 따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적지 않았나 싶은데. 전국 동원은 안 했죠. 쉽게 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숫자는 좀 더 적었을지 몰라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정당하고는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뭐 정말 뭐 주부라든가 그냥 뭐 평범하게 이웃을 살아가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국민들의 그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증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숫자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만족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까지 이렇게 길거리로 나서는 상황을 다시 불러왔느냐 그 심각성을 느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부터 시작해서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김건희라고 하는 일종의 방아쇠 트리거가 하나 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보통 정권이라면 그 리스크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네.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거. 가끔씩 비겁하다는 소리 듣는 게 그거거든요. 리스크 먼저 제거하고 우리 쪽 리스크를 제거하고 상대방 공격하는 뭐 용도로 쓰는데 저기는 김건희가 언터처블이 되다 보니까 네. 건드리지를 못해서 지금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상 김건희를 제어 못하니 지금 그래서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태에서 리스크가 제어가 안 되면 계속 국민들한테 재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게 좀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저는 정권을 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주민수. 네. 예.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중에 17% 나왔잖아요. 요게 박근혜 탄핵 당시에 지지율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보수 진영의 그 지지만 남은 거고 사실상은 다 국민적 지지는 이미 철회된 거 아니냐.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들을 명료하게 이제 그 뭐 소위 탄핵이라든지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뭐 퇴진 요구라든지 하야 요구라든지 더불어민주당 공식적 입장으로 지금 아직 그 제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상당 부분 국민적 공분은 그렇게 모여졌다라고 보여지고 국회의원분들 다수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임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를 들면 김건희와 명태균의 육성 녹음이라든지 거기에서 조금 더 정말 심각한 어떤 국정 개입 사안이라든지 공정 개입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뭐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온다거나 이런 트리거들이 좀 기재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거나 과거에 박근혜 탄핵 당시의 상황들 머지않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네. 제 기억에 10월 29일 날 2016년 예. 박근혜 탄핵 촛불이 켜집니다. 10월 28일 날 박근혜 첫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12월 9일 날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0일 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탄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과정들을 보면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거의 한 5개월? 네. 뭐 이런 정도 시간을 기다렸고 힘들게 기다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민주당이나 저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탄핵을 할 거냐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내려놓을 정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려놓을 거 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겠죠. 예. 박근태 의원님은 한번 전망 좀 해주세요. 어쨌든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법 위헌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지금까지는 상식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걸 증거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답답하시더라도 특검법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탄핵 절차로 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8명 이상이 마음을 바꿔줄 때 특검법도 통과되고 나중에 탄핵도 통과가 될 텐데 결국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또 1000만인 서명 운동에도 또 참여를 해주고 그러실 때 국힘에 또 여론에 민감한 또 나름 양심이 살아있는 그 의원들께서 대통령 지키려다가 우리
그 국힘 정당까지 특히 나까지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라는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예. 저 김건희 특검법 바꿨다면서요? 예, 아직 확정된 예, 건 예. 아니고요. 그 수정안을 제의할 예. 예정이다라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고 밝혔습니다. 공천 개입만 들어간 걸로 아주 심플하고 예. 13개가 아니라 2개로 일단 뭐 줄였다. 소위 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좀 축소해서 임팩트 있게 가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다 얘기하는 만큼 열어놓고 논의해보겠다. 추천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어떤 이러저런 핑계를 댄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들한테 전혀 지지받을 수 없는 네. 부분이죠. 예. 그다음 전 민주당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딱 찍어서 미진한 것만 수사를 하면 되지.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반응해 주지 않습니까? 그 법사위에서 또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겠네요. 아닙니다. 이제 법사위는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수정안 본회의 원래- 직전에 아, 어느 네. 의원인가가 네. 이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수정안을 본회의장에서 발의하고 거기서 수정안이 통과될지를 먼저 결정하고 통과가 되면 법사위안이 폐기가 되는 네. 그것도 그런 그것도 방식으로 표결하죠. 진행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마 14일 전에 수정안이 제출이 되고 14일 날 뭐 처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민주당이 정말 수많은 훌륭한 의원들 중에 일부시지만 두 분만 이야기 들어도 좀 든든한 측면이 있어요. 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민주당이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그렇고요. 근데 아. 그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특검법을 거치고 또 그다음에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또 뭐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시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좀 참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네. 생각이 드는데 좀 힘든 여정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택 의원님이 특별히 윤석열 뒷덜미를 좀 잡아주세요.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수해가지고 검찰 들어왔더니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실제로 아마 두 분 다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 내려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두 분들 이렇게 나오시는 그 횟수를 보니까 이제 새날 가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새날에서 봤다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씩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신 말씀 할 기회 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잘 나눴고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제 1000만인 서명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뭐 의외라기보다 어쨌든 그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그 높아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가시던 걸음 멈추고 오셔가지고 서명하시고 너무 답답하다. 좀 어떻게 빨리 좀 이렇게 이 상황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거든요. 일단 국정 동력의 유일한 그 계기점을 야당 대표의 어떤 재판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이 형국 매우 비극적입니다. 저는 11월 15일, 11월 25일 별다른 정부 여당이 기대하는 결과 안 나올 것이다. 제대로 된 그 정책이라 국정 운영으로 평가받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걸 자꾸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이런 부분들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털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궤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국민적 심판에 곧 직면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수님께서 정청래 의원님 방송보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저희들이 오해받겠는데요. 그냥 정청래 위원장님한테 혼나카요. 아, 덕담. 예, 다행입니다. 어우,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을 무서워하세요. 자, 우리 박근태 의원님. 예. 그 최고의 민생은 현 정권을 빨리 내모는 일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특히 새날 방송의 시청자분들은 공감을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앞장서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1000만인 서명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많이 권해서 좀 기반을 좀 쌓아주시면 더 큰 힘이 되고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박균택, 이용우, 박균택. 자, 우리 국회의원들은요, 우리 국민들, 당원들이 뽑아놓은 우리 장수예요. 어디다 내놓아도 안 부끄러운 그런 국회의원들이 전 자랑스럽습니다.
당원으로서. 자, 태권부 이미 명태균 잡으면 권희 성렬이 국힘 잡는다. 민주당 더 빠르게 행동해 주세요 하셨고요. 아레님, 새날푸나님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